어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대표이사 취임식에 이러고 오시면 어떡해요? 오늘은 그냥 뒤에서 조용히 계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회장님의 취임식 중단과 구원입니다. 이야기가 정말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요. 네, 바로 아들의 대기업 대표이사 취임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가 축하가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배신이 드러나는 사건의 서막이 되거든요. 어머님, 옷이 그게 뭐예요? 오늘은 그냥 뒤에서 조용히 계세요. 이 한마디. 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 거죠. 네, 이 차가운 말이 어떻게 한 기업의 운명을, 또 한 가족의 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흔한 가족 갈등 드라마 같잖아요. 그렇죠. 막장 드라마 소재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주목할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 이게 그냥 뭐 감정적으로 내가 널 용서할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전혀요. 이 회고록에서 구원은요, 굉장히 뭐랄까 구조적인 과정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 공짜로 주어지는 면죄부가 아니군요. 그렇죠. 스스로 자격을 다시 얻어내는 과정인 거죠. 이 관점을 딱 가지고 보시면 그 며느리의 모욕적인 한마디가 어떻게 거대한 기업 비리의 뇌관을 터뜨렸는지 그 연결고리가 아주 흥미롭게 보이실 겁니다. 와, 스스로 자격을 얻어내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이라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화자인 어머니가 아들 취임식에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평생의 자랑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입구에서 딱 마주친 며느리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쏘아붙이는 거죠. 괜히 앞으로 나서서 도련님 체면 깎지 마시고요. 라면서요. 와, 옷차림 지적하면서 뒤에 조용히 있으라니. 이건 그냥 무례한 걸 넘어서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고록의 심리 묘사가 진짜 날카로워요. 평생 자랑스러웠던 박 사장이라는 호칭 있잖아요. 네네. 그게 며느리 입을 통해 나오니까 갑자기 가오나 잡아야 하는 허수아비처럼 천박하게 들렸다고 하거든요. 아, 존경이 담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렇게 모욕적으로 변하는군요. 그렇죠. 이미 시어머니를 회사의 어른이 아니라 그냥 아들의 성공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리스크, 위험 요소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군요. 그 기쁜 모욕감에 어머니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뒤편으로 물러서요. 완벽하게 소외된 거죠. 그런데 그때 손가방 속 낡은 폴더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오랜 신복, 남편 시절부터 함께했던 박상무에게요. 네. 그리고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지시를 예리죠. 아주 낮고 그런데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요. 상무님, 이 취임식 지금 바로 멈추세요. 와, 전 이 부분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솔직히 궁금한 게 이게 정말 냉철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끓어오르는 분노에서 나온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아,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박상무가 전화를 못 받았거나 망설였다면요.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결단이죠.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리더의 본능적인 위기감지 능력이었다고 봅니다. 위기감지 능력? 네. 이건 고도의 위기관리 전술이에요. 바로 판 자체를 바꾸는 행동이거든요. 판을 바꾼다. 생각해보세요. 며느리랑 거기서 말싸움을 해요. 그럼 뭐가 되죠? 그냥 고부 갈등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취임식이라는 공식적인 행사를 딱 중단시키면서 이 문제를 순식간에 회사의 중대사라는 공적인 영역으로 확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공격의 프레임을 바꿔버린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네. 공격당한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힘을 쥔 새로운 전장을 만들어 버린 거죠. 개인적인 모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기업의 총수로서 권위를 행사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며느리의 저 오만한 태도 뒤에 뭔가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한 거죠. 내 아들이 저런 아내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식적으로 대표가 되게 둘 수는 없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 이 판단이 정말 1초 만에 선 겁니다. 와, 이게 바로 평생을 경영일선에서 살아온 리더의 동물적인 감각이군요. 그렇죠. 그 한 통의 전화 이후에 상황은 급변합니다. 박상무가 긴급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취임식을 중단시키죠.
행사장은 뭐 당연히 아수라장이 되고요. 그래서 다들 어리둥절했겠죠. 아들이랑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이 모든 혼란을 어머니는 행사장 맨 뒤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회고록에 딱 한 문장을 써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근데 취임식이 중단된 후 며칠간 회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시스템 점검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요. 상상이 가시죠? 아마 살얼음판 같았을 겁니다. 공식 발표대에서는 온갖 추측과 루머가 막 난무했겠죠. 회장님 건강 문제인가? 내부 권력 다툼이 터졌나? 조직 입장에선 그런 불확실성이 제일 치명적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그 혼란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면서 주목하게 만들고 그 시선을 동력 삼아서 물밑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며칠 뒤 박상무가 가져온 보고서에서 그 진짜가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아들이 대표이사 직전에 결제한 수십 건의 의심스러운 지출 내역. 자금은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결제란에 어머니의 도장이 위조되어 찍혀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돈을 빼돌린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어머니의 권위를 통째로 훔쳐서 자기 범죄에 이용했다는 뜻 아닙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단순 횡령이 아니라 거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가까운 행위죠. 여기서 페이퍼 컴퍼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에 쓰이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적발이 어렵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룹 총수인 어머니의 위조된 도장까지 찍었다는 건 이 거래는 회장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라고 내부적으로 공표한 것과 같아요. 만약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아주 악랄하고 대담한 계획이었던 거죠. 아, 박상무의 보고가 그 배경을 짐작하게 하네요. 내 아들이 이걸 알고 있었냐고 어머니가 묻자. 적어도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이렇게 답하죠. 아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아내의 계획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 이런 뉘앙스네요. 바로 그 지점이 리더로서의 결정적인 실격 사유입니다. 설령 아내가 주도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인지하고 막아야 할 최종 책임자는 아들이었죠. 그렇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조직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게이트키퍼가 되는 건데 그는 아내의 욕심이라는 내부의 위협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서명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판단력의 부재를 넘어 리더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이제 칼을 빼어듭니다. 먼저 며느리를 부르죠. 증거 서류를 보여주니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요.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가 한 건지 시킨 건지 알고 싶지 않다. 중요한 건 오늘부로 이 집 일에 더는 끼지 말라는 거다.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관계 단절을 선언해버리죠. 네. 여기서 화자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며느리를 처벌하고 법정에 세우는 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건 복수일 뿐 해결책이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못한 아들이고 결국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사람도 아들이니까요. 아, 아들이 누구 뒤에도 숨지 못하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온전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과오에만 직면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외과 수술 같은 조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의 대면. 아들은 처음엔 엄마 난 그냥 민정이가 하라는 대로 라며 변명부터 들어놓습니다. 정말 비겁하죠. 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단호하게 자릅니다. 그만해라. 그 자리를 네가 깎아먹은 거다. 이 한마디에 아들은 무너져 내리고 울면서 애원하죠.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이 장면은 단순한 모자 간의 다툼이 아니라 리더십의 실패를 심판하고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조적인 과정으로서의 구원의 구체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조건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째, 이 일에 관련된 잘못한 사람은 모두 내보내라. 이건 문제의 근원을 외과적으로 도려내라는 요구입니다. 단순히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해고하라는 뜻을 넘어서요. 그 과정에서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감싸주거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망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공과 사를 구분하는 냉철함을 배우라는 첫 번째 과제군요. 맞습니다. 조직은 리더가 원칙 대신 관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남 탓 절대 금지였습니다. 민정이가 시켰다는 변명에 대한 완몇한 처방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리더는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변명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자신의 과오를 100% 인정하고 그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완전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가장 혹독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대표직은 내려놓고 가장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사실 저는 이 조건이 좀 의아했어요. 물론 큰 잘못을 했지만 굳이 회사 전체에 알려질 만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아들을 완전히 좌절시켜서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 아닌가요? 세력을 믿고 더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이 조건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아, 핵심이다. 네.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함으로써 아들을 지배했던 교만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그 자리에 겸손을 심는 겁니다. 아, 또 현장의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경험하게 하면서 그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직원들의 고충,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거고요. 이건 벌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가장 혹독한 재교육 프로그램이었던 셈입니다. 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정말로 회사,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회고록을 보면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피해를 준 협력업체 사장님들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심지어 몇 주씩 그 회사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려고 애쓴 거군요. 네, 자신의 사재까지 털어서 회사 손실을 메우고요.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바로 그 지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 이게 어머니가 보여준 구원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넘어진 아이를 당장 일으켜 세워주는 건 쉬운 사랑이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다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건 훨씬 더 어렵고 깊은 사랑이잖아요. 어머니나 아들이 스스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3개월은 아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사는 기적적으로 정상화되었고 아들은 교만 대신 책임감을, 변명 대신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그 모습을 확인한 어머니는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회사에서 물러납니다.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을 정확히 안 거죠. 네,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다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후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에서 이 리더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위기를 수습하는 능력만큼이나 때가 되면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진정한 리더를 완성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회고록 마지막에 묘사된 어머니의 현재 모습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은 작고 소박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주말마다 아들이 가게를 찾아와서 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자기 회사 팀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한가득 사가는데 그때마다 늘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팀장님이요. 진짜 인생 다시 배웠어요. 와, 대표님이 아니라 팀장님? 네,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회고록은 끝을 맺습니다. 아들을 대표님이 아닌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회복되었는지가 느껴져서 뭉클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 이야기는 화자가 마지막에 남긴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가족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회사를 구할 수 있도록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준 거죠. 그것이야말로 이 회고록이 말하는 구원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회고록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꾼 한 리더의 지혜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깊게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복수가 아닌 구원의 계기로 삼은 어머니의 결단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상상해 보시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때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오늘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그 어려운 질문의 무게를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